이번 시간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과연 1차 산업혁명부터 우리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고 그런 차이들, 그 다음에 왜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혁명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산업혁명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발전하는 산업의 어떤 발전과 흐름이 비슷해요. 대한민국 어떤 것부터 발전했어요? 섬유.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섬유가 발전하다 보니까 1960년대 하반기에 섬유의 원료가 되는 석유화학이 다시 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자동차, 조선, 철강, 조선, 그 다음에 나중에 90년대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의 그런 1차, 2차, 3차의 흐름이 곧 한 국가의 산업의 발전과 보니까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1차 산업혁명 1780년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당시에 1차 산업혁명 하면 딱 나타나는 기술, 증기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요. 우리는 어떤 거를 배웠냐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난로 위에서 끓는 주전자의 뚜껑이 스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보고 스팀의 파워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반 정도는 맞고 반은 뻥이죠. 일반적으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게 된 그 원천 기술은 어디서 나왔냐면 한 50년 전에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먼저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이 뉴커먼은 어떤 거를 실패를 했냐면 기계 모든 설비들이 운동을 통해서 열을 받아서 팽창함으로써 벌어지는 그 이벤트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팽창을 통해서 그냥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제임스 와트가 독립냉각계를 써서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가해준 거죠.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완성을 시켰다라고 한 거고, 이 증기기관이 1780년 이때 나와서 한 50년 후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저게 나와요. 전기기관차가 1830년 정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시켰는데, 솔직히 영국의 가장 큰 산업의 발전을 준 건 뭐냐면 섬유였어요. 섬유 산업. 무엇 때문에? 방적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방적기가 어떤 기술이냐면 실을 짜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적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실을 짜서 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16가정을 방적기 한 대가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마디 말해서 기계가 나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일자리를 빼앗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일이 이때부터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방적기에서 실자는 그런 산업에 대한 타격은 컸지만 다른 데는 전기기관은 동력의 새로운 변화,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산업은 발전이 됐고 많은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된 거죠. 일단 섬유를 통해서 영국은 굉장히 큰 부를 획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방적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니까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 전에는 가죽을 입고 있었다가 동물의 모피들을 갖고 있다가 아니면 인도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인도에서 수입한 그런 섬유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입고 있었는데, 섬유 방적기를 통해서 섬유 산업이 발전하니까 굉장히 의류가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고 굉장히 풍성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를 다시 수입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섬유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획득했는데, 이 섬유 산업에 있어서 가장 그 원자재, 가장 필요한 원자재는 무엇이냐면 목화예요.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그런 히스토리가 좀, 그 히든 히스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나타나냐면 보시면 방적기를 딱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많아져요?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당시 1800년도 당시에 전 세계에서 목화를 굉장히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거의 전 세계 70%의 목화를 수출한 나라가 한 곳이 딱 있어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남부지방의 그 목화 농장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다 목화 시장이었, 목화 밭이었잖아요. 그 목화 밭에 누구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왜 노예가 그렇게 많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왜? 목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목화를 따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따놓은 목화는 본 적은 있어요. 딱 보니까 그 안에 까만 씨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목화 그 꽃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다 손으로 일일이 다 빼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게 목화였어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즉 미국은 백인들을 갖다가 많은 인건비를 주고 목화 밭에서 목화를 따서 씨를 빼는 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이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번창하게 된 게 뭐냐면 노예 시장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노예 시장이 번창하는데 일조를 한 게 누구냐? 영국도 일조를 해줬어요. 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노예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영국은 특히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섬유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목화에 대한 수요를 미국에 요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1800년도에 노예 시장을 폐지시켜버려요. 왜?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됐다라고 포고를 했어요. 한마디면서 자기네들은 사람을 중요시한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노예 시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는 많은 목화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미국은 1800년부터 1850년, 60년까지 굉장히 많은 노예 시장이 점점 불어났어요. 노예 가격도 맨 처음에 얼마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2,000불 정도까지 굉장히 커졌어요. 노예 한 명의 가격. 그리고 노예 사고 팔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어렵다 보니까 노예 가정을 이뤄서 아예 노예의 수를 늘려나가는 일도 했어요. 한마디 말해서 부를 위해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화시키는 게 그 당시였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1850년에 누가 대통령이 돼요? 링컨이 대통령이 돼요. 링컨이 대통령이 딱 되다 보니까 링컨은 맨 처음에 뭐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예 해방을 하려고 생각은 뭐 시도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북부 지역에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부가 부를 따지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왜? 목화 시장이 있었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부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에 잡기 위해서는 남부를 뭔가를 쫙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관세를 높인 거죠. 48%인가 엄청나게 높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북부에서 어떤 남부의 그런 경제권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남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우리 해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야, 우리 독립하겠다. 북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남부는 남부끼리 독립을 하겠다 하는데 그 수는 작았어요. 인구도 작고 주도 몇 개 안 됐지만 부는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서는 명분이 필요했잖아요. 명분을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을 걸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남부 쪽에 많은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북부로 붙겠죠. 그러면서 남부는 문제가 커지게 된 거죠. 왜? 솔직히 영국이 1800년도에 인권을 얘기하면서 노예 시장을 폐기 안 했으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누구를 도와줘요? 남부를 도와줬을 거예요. 왜? 목화의 원산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네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노예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질 못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남부는 자기들끼리 북부하고 싸우니까 솔직히 힘의 균형에서는 조금 밀리니까 남부가 깨지게 된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모카 시장에서 모카 그 수입원이 미국의 굉장히 큰 수입원이 무엇이었냐면 모카였기 때문에 수입원을 위해서는 남부 지역의 흑인 노예들을 돈을 다 주면서 어떤 하나의 인권 보장을 해주고서는 수익이 모델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60년대 그렇게 해방 전쟁을 벌였지만 1960년대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내에서도 흑인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100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100년 동안 더 노예화시킨 법적으로 노예화시킨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의 그 섬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노예 시장과 그런 남북 전쟁과 그런 히든 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증기기관은 산업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1890년부터 1910년 2차 산업혁명 전기라는 게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 그 산업혁명은 그 페이스마다 계속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상위 산업에도 영향을 주지만 그 레벨에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아직까지도 계속 희속성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됐다고 1차 산업혁명이 없어진 건 아니죠. 2차 산업혁명을 보면 전기 굉장히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경우를 이 에디슨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해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전류전쟁이라는 영화는 있었어요. 전류전쟁이라는 영화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디슨은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굉장히 포장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에디슨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당시 에디슨은 굉장히 부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발명을 해서 직류전기를 만들면서 직류를 만들면서 모든 도시에 전기를 다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디슨 밑에 있던 유명한 사람 중에 2명을 뽑으라면 여기 나와 있는 테슬라와 또 한 명은 누구냐면 포드도 이제 에디슨 밑에 있었죠. 근데 이 테슬라가 문제였죠. 에디슨한테는. 왜냐면 테슬라를 맨 처음에 데려올 때 굉장히 천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인을 통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입사를 딱 시켜놓고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야. 그래서 테슬라한테 에디슨이 당시에 직류 전동기가 있었는데 직류 전동기가 이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테슬라한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지금 시가로 300억 정도의 그런 돈을 너한테 지불하겠다라고 테슬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구두 계약이었어요. 테슬라가 직원이었으니까 테슬라가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직류전동기의 그 초창기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에디슨이 얼마나 황당해요. 한마디로 해서 해결하니까 테슬라는 이제 돈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단 몇십 불을 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어떻게 열이 받았어요. 열 받아가지고 뛰쳐나갔어. 사표를 내고 나와서 웨스팅하우스 인스트루먼트 쪽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굉장히 DCS도 그렇지만 유명한 회사였죠. 전기 쪽에 유명한 회사. 웨스팅하우스에 들어가서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가 손을 잡고 교류를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디슨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의 격돌이 일어난 게 어떻게 보면 커런트 워, 전류 전쟁이라는 그런 걸로 벌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이 테슬라의 교류와 직류의 차이는 뭐냐면 직류는 전압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로스가 없어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교류보다 10배 이상의 시설비가 들어요. 10배 이상 시설비가 들으니까 예전에 도시라는 건 자그마했어요. 에디슨이 컨트롤할 수 있었을 때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직류로 가능했는데 시대가 점점 커지면서 발전하면서 도시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테슬라의 교류로 싹 바뀌어졌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에디슨이 직류로 가능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교류가 이렇게 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뻗어나지 못하게 한 주 범인이 누구냐면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은 테슬라의 교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 죄송합니다. 에디슨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사용장에 쓰는 전기의자. 그거 에디슨이 만든 거였어요. 왜? 테슬라를 거기 앉히고 싶었어요. 맨 처음에 그 사용장에 그 전기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류를 연결해서 동물을 실험하고 정말 사형수를 17분 동안 전류를 통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얘기한 게 뭐냐? 교류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테슬라 교류의 안정성을 얘기해주고 직접 교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 확장과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가장 2차 산업혁명의 그 전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혁명이기도 하지만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 딱 얘기하면 자동화가 나왔던 그런 시대야. 한마디로 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사람 누구냐? 바로 포드였어요. 포드도 이제 에디슨 밑에 있으면서 이제 휘발유로 엔진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에디슨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2010년에 뉴욕에는 전기 자동차 택시가 60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60대 전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테슬라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도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기로 움직이는 차. 이 전차가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1800년대 후반, 80 몇 년인가요? 그때부터 나타났죠. 그런 거 보면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 중에는 전기 자동차가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드가 어떻게 보면 그 부상하게 된 그 포인트가 생겼어요. 언제? 하루는 포드가 도살장에 갔어요. 도살장에 왜 갔는지 모르지만 도살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도로래가, 그러니까 레일이 쫙 깔려 있고 갈고리가 하나 걸려 있는데 돼지 한 마리를 딱 걸더래요. 그리고 이 돼지를 레일을 타고 쭉 가면서 군데 사람이 서 있더니 자기가 필요한 부위들을 이렇게 해체를 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가니까 돼지 뼈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포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 맨 마지막에 있는 돼지 뼈를 거꾸로 흘려 보내면서 군데군데에서 떼어난 그 살을 붙이면 내 옆에 오면 돼지 한 마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즉 자동차를 한 장소에서 조립을 했어요. 한 장소에서 그 잡기를 통해서 들어 올려서 엔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부착을 했는데 바퀴도 붙이고 이거를 어떤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을 주고 군데군데 사람이 서서 뭔가 조립을 하면 분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뭐 컨베이어 시스템의 분업이 나왔어요. 컨베이어 시스템의 분업 2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5.6배 거의 6배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언제 1911년에 벌어져요. 1910년까지 60대의 택시가 전기 택시가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1911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T1 시리즈 갑자기 휘발유를 먹는 그런 엔진의 자동차가 엄청나게 나온 거야. 엄청나게 나오니까
한마디로 해서 전기차는 이제 왜냐면 전기차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면 전기가 깔려 있어서 전기를 그 예전에 어 백투더 백투더 퓨처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전기선을 닿게 하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 전차, 옛날 전차식으로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휘발유 자동차는 한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휘발유 자동차로 다 넘어가죠. 또 한 가지 석유에서 휘발유와 이 경유를 사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최초의 휘발유 석유가 발견된 거는 그러니까 석유에서 휘발유를 발견한 거는 1800년도였지만 필요가 없었어요. 왜?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1800년도 언제 시점에서 석유의 필요성을 맨 처음에 부각시켰냐면 1852년 등유가 발명됐을 때 최초로 석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이제 알게 됐어요. 왜? 그 전에 기름이 있었지만 그 기름이 아닌 새로운 기름, 어디서? 땅에서 나는 기름인데 굉장히 에너지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잘만 파면 맨 처음에는 비쌌어요. 그렇지만 이 가격이 엄청나게 유전 발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감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1911년에는 휘발유나 경유나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전기보다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차 대량 생산을 통해서 딱 맞는 어떻게 보면은 그 톱니바퀴가 딱 물려 가듯 그 석유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T1 시리즈의 대량 생산이 딱 맞물려 나가면서 완전히 폭발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보면 1900년 내 맨하탄이에요. 지금 맨하탄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시장 완전히 시장이죠. 이 맨하탄의 1900년도 부활절 아침에 딱 보니까 99.9%가 말이 끄는 마차였는데 13년 후에 99.9%가 T1 시리즈로 바뀌었어요. 왜? 1911년 컨베이어 시스템이 발명되면서 완전히 대량 생산으로 도시를 확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런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다 어디로 가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런 것 때문에 2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때문에 그런 군사물자 쪽으로 발전이 좀 많이 됐지 일반 산업은 약간은 그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1945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일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1970년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뭐 IT 전산이 최초의 컴퓨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최초의 컴퓨터 아마 애니악을 얘기할 거예요. 애니악은 언제 1946년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나타났어요. 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탄도를 추적하기 위한 30톤짜리 깡통 로봇이었어요. 깡통이었어.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나중에 얘가 메모리, 뭐 CPU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에드박으로 바뀌면서 비로소 컴퓨터라는 이름을 받게 됐어요. 언제? 1946년. 1940년 유럽. 1940년 유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940년 유럽.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을 맺어서 독일과 대항한 게 2차 세계대전 39년이었어요. 1년 만에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영국 빼놓고 다 쑥대밭 개박살났어요. 누구한테? 독일한테. 그렇게 박살날 줄 몰랐죠. 그런데 1940년 이 당시에는 미국은 참전하지 못했어요. 왜?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유럽에 가서 우리 귀한 자식들을 죽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은 언제까지? 진주만 사건 이후까지 이전에는 태평양 전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럽의 2차 세계대전도 참전을 안 하고 있었죠.
1940년에는 처칠만 고민하게 됐어요. 왜? SOS를 미국에 보내도 SOS에도 처칠은 고민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나와 있는 앨런 투링. 앨런 투링은 1934년에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든 영국의 천재 과학자이자 수학자예요. 이 앨런 투링을 팀장으로 한 5명의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벌어져요. 어떤 프로젝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아마 이게 7년 전에 나온 거네요. 15년이니까 보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몇 분은 별로 그렇게 흥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앨런 트링이라는 사람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공학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앨런 트링을 잘 몰라. IT 쪽도 모르고. 이미테이션 게임이 1940년에 벌어졌던 프로젝트를 잘 보여준 영화야. 한마디로 해서 앨런 튜링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프로젝트? 독일은 이 당시에 어떤 걸 썼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애니그마라는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암호기였어요. 암호기. 애니그마라는 암호기를 쓰고 있었어요. 암호기였는데 어떤 암호기? 얘는 일반적인 전자식 암호기가 아니라 전자식 암호기에다가 플러스 난수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난수표를 모르면 암호 해독이 안 돼요.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영국은 연합군들은 독일이 통신하는 걸 다 캐치를 했어요. 근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독일군들은 연합군이 통신하는 거를 다 캐치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전쟁은 어떻게 돼요? 얘기 하나만 하죠. 당연히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 이 연합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국 빼놓고 완전히 유럽이 어떻게 박살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1940년 처칠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지금 패전하고 있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애니그마다라고 생각하고 애니그마를 해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앨런 튜링과 이 4명의 천재 과학자들한테. 언제? 1940년.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애니그마를 해독해라라는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1943년에 해독을 했어요. 1943년 해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해독했으면 어나운싱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야, 우리 했다. 그러면 또 다른 거를 개발하겠죠, 독일은. 그러니까 영국은 해독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이냐? 첩보전에 들어가요. 야, 지금부터 우리는 첩보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첩보? D-Day에 우리는 칼레로 상륙 작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D-Day? D-Day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의 D-Day. 한마디로 해서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언제? 1944년 6월. 1943년에 애니그마를 해독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첩보전을 통해서 D-Day에 우리는 어디로? 노르망디가 아니라 여기 보이는 칼레로 상륙 작전 하겠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리면서 확인할 게 뭐예요? 그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움직임을 보니까 정말 칼레로 D-Day가 가까울수록 독일군이 다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노르망디로 상륙 작전에서 칼레로 모인 독일군을 뒤에서 치고 베를린을 함락하면서 1년 만에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도 딱 보시면 저 칼레를 딱 보면 상륙 작전 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영국하고 정말 가까우니까. 그런데 가까울수록 상륙 작전 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울돌목을 생각하면 물살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왜 독일군은 칼레로 상륙 작전 한다는 것을 믿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한번 이제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뭐예요? 칼레이 시민. 칼레이 시민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언제? 뭐 옛날 옛적에. 칼레이 시민에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잔다르크죠. 잔다르크가 나온 게 뭐? 백년 전쟁. 1300년도 이 유럽은 솔직히 유럽이 아니지 프랑스와 영국만의 관계니까 1300년도에 이 프랑스를 보면 당시 프랑스는 1300년도 프랑스는 좀 비운의 프랑스라고 보면 돼요. 왜 비운의 프랑스냐면 프랑스의 3분의 1이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몇몇 성이 누가 십자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해서 교황청, 교황의 군, 하나님의 군대가 십자군에 해야 되는데 교황의 군대가 되어버렸죠. 한마디 말해서 교황청이 감시를 하고 영국이 감시하는 체제 하에 있던 게 프랑스였어요. 1300년도 프랑스의 왕이 바뀌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 가장 눈에 가시인 십자군부터 없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십자군을 내분을 일으켜요. 내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일단 십자군을 내쫓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왜 영국이 눈에 가시였냐면 이 유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안 좋냐면 얘가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석회가 굉장히 많아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그냥 못 먹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많이 마셨냐면 와인을 많이 마셨어요. 왜? 프랑스의 보르도에는 뭐가 많이 나요?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보르도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 보르도 지방이 누구?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해서 자기네들의 식수원을 누가?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독일은 맥주를 많이 마셔요. 왜? 거기는 포도보다는 호프가 많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맥주가, 프랑스에서는 와인이 물의 식수 대용으로 굉장히 많이 마시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1300년도 왕이 바뀌면서 십자군을 내쫓고 영국의 땅을 회수하면서 영국의 그 프랑스에 있던 영국인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1340 몇 년 에드워드 3세 당시 이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인데 에드워드 3세가 대군을 이끌고 노르망디로 상륙 작전을 해요. 이 노르망디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이 부근에 있는 성들을 다 쳐요. 하나하나씩 깨 부수면서 올라간 게 칼레까지 올라갔어요. 칼레는 자그마한 성이었는데 이 칼레를 함락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어요. 원정 와서 자그마한 성을 하나 함락시키는데 1년 걸렸다는 것은 엄청난 로스, 여러 가지 로스예요. 에드워드 3세가 함락하는 날 정말 열이 받아서 칼레의 모든 시민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레 뭐 시장부터 나와서 이제 뭐 울고 난리죠.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당시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왕비는 이제 만삭인 상태에서 에드워드 3세가 칼레를 함락해서 다 죽이라는 걸 보고 칼레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걸 듣고 에드워드 3세 보고 왕비가 얘기를 해요. 이 아이, 태중의 아이를 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드워드 3세가 좋다. 그러면 칼레에 단 6명만 나와라. 내 6명을 대표로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칼레에 가장 돈 많고 권력 있는 생피에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내가 죽겠다. 그러더니 그 밑으로 시장이고 뭐고 이렇게 권력과 돈 있는 사람 6명이 쪼르르 나왔는데 합쳐보니까 7명이 돼버렸어. 분명히 6명만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7명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6명 중에 1명 빼야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냐면 며칠 후에 처형 당일날 가장 늦게 나온 사람을 살려줍시다 라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 처형 당일날 막 이제 처형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처형 당할 사람들도 이렇게 한두 명 모였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6명밖에 안 나온 거야.
생피에르가 안 나왔어요. 가장 나이 많고 돈 많고 나이 많고 권력 있는 이 생피에르가 안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생피에르처럼 나이가 많고 우리의 정신적 지주는 사는 게 맞다. 그분은 살고 우리가 죽읍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처형 시간도 다 됐죠. 갑자기 생피에르의 집사가 막 달려오면서 처형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 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생피에르가 직접 쓴 건데 내가 처형장에 늦게 나가서 나 대신 죽을 한 명을 위해 내가 먼저 집에서 죽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살했어요. 왜? 내가 늦게 나감으로써 나는 살고 나머지 한 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양심의 적에 있다 생각해가지고 먼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집행관이 그거를 에도드 3세한테 넘겨줬더니 에도드 3세가 그거를 읽고 6명을 다 풀어줬어요. 그게 유명한 뭐 칼레의 시민 로댕의 작품으로 조각품이 전 세계 3군데 가짜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스탠포드 그 대학 그 갔더니 교정에 보니까 한 곳에 그 칼레 시민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행으로 갔었는데 네, 본 적이 있는데 칼레 시민. 그래서 칼레 시민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왜? 시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닭의 벼슬이 되기보다는 닭의 달걀이 돼서 만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이 칼레 시민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 요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하면 누구 나와요? 영국의 황태자들이 뭐 군에 가는 얘기 나오죠. 왜냐하면 침략자가 영국의 황태자 영국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칼레라는 자그마한 도시는 영국과 가장 가까이도 있지만 유로스타도 저 밑으로 해서 지나가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백년 전쟁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성지였기 때문에 독일도 이 칼레의 상륙 작전을 아마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물살이 떼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합군들은 상륙 작전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믿어줬어요. 뭐 그래서 칼레가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 대전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계기로 만든 게 됐는데 뭐 궁극적으로 보면 그 문제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패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는 근본 원인이 에니그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엘렌 튜링과 그 천재적인 4명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니그마를 해독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첫 버전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첫 버전을 통해서 완전히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문제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는 그런 일을 해낸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엘렌 튜링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불행하냐면 동성애자였어요. 당시에 동성애자는 영국에서 무조건 사형이었었는데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여성 호르몬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깊어졌어. 그래서 1954년 자기 실험실에서 사과의 청산가리를 주입해서 그거를 먹고 자살을 해요. 앨런 튜링을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았고 앨런 튜링이 더 오래 살았다면 AI 그 다음에 IT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을 좋아하던 존경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 잡스. 잡스의 애플을 보면 여러분도 애플을 갖고 있다면 애플의 뒤쪽에 보면 한입 깨문 사과의 그 로고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이 로고에 한 4가지 설이 있어요. 4가지 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로고를 보고 이 무지개 색깔의 한입 깨문 사과가 엘렌 튜닝의 그 사과였다라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심정은 가요. 근데 잡스가 확실한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가가지고 확실하게 그거다라고는 아니지만 두 번째 로고를 보고 엘렌 튜링의 사과가 아이폰의 로고가 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고 이 엘렌 튜링은 또 한 가지 천재적인 면을 어디서 보여줬냐면 AI 쪽에서 또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을 줬냐면
1950년 한 IT 컨퍼런스장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앨런 튜링이 갑자기 아이다 러브레이스가 생각한 거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다 러브레이스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다 러브레이스 얘기하면 1830년대 분이에요. 1830년대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솔직히 당시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왜? 남성 위주의 모든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 찰스 베이비지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베이비지 하면 해석기관을 얘기하잖아요. 찰스 베이비지 해석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해석기관. 해석기관이 이게 기계로 만든 컴퓨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로 만든 컴퓨터 당연히 프로그램이 있고 로직이 있는 거잖아요. 이 해석기관에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찰스 베이비지가. 근데 그 부록을 누가 썼냐? 아이다 러브레이스가 썼어요. 왜? 여성은 논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부록만 써줬는데 부록이 본문보다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부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들이 지금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얘기하는 펑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for, if, loop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서브 루틴에 대한 정의도 들어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의 정의, 그런 펑션들의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왜? 해석기관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기계식 컴퓨터지만 그 부록을 보고 100년 후에 소프트웨어로 만든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다 러브레이스를 보고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시조, 컴퓨터의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몰라도 아이다 러브레이스를 이렇게 시조인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그 여성분이라 유명하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런 유명세는 남자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이 아이다 러브레이스가 1830 몇 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로 사람의 생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인공지능은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1800년도에 했어요. 그 얘기만 한 것만 봐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100년 후에 앨런 튜링이 그거를 꼬집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다 러브레이스가 얘기한 기계로 사람의 생각을 만들 수 없다는 건 틀렸다. 인공지능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1950년 IT 컨퍼런스장에서 저 얘기할 때만 해도 뭐가 없었냐면 추론 이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 말해서 인공지능의 그 예측에 대한 부분을 아직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한 게 누구다? 앨런 튜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갖고 있냐면 설명을 쭉 들으면서 컴퓨터가 나온 게 1940년인데 왜 1970년이 3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일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940년에 컴퓨터가 나왔는데 왜 1970년이 3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컴퓨터, IT 전산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 됐을까요? 그거는 1940년에 나온 애니악, 그 다음에 애니그마를 해독한 콜로서스, 거인이라는 의미의 콜로서스라는 컴퓨터, 걔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컴퓨터는 1970년에 공장에 갖다주고 쓰라고 하면, 기업에 갖다주고 쓰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데가 한 곳도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당시의 컴퓨터들은 어떤 컴퓨터예요?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한마디로 해서 딱 목적을. 근데 컴퓨터는 뭐예요? 나중에 타겟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플렉시블한 그런 목적과 기능을 갖게끔 만들어준 게 컴퓨터가 돼버린 거죠. 이 당시는 타겟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는 아무리 나왔어도 그때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산업의 어떤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당시 컴퓨터로는 안 되고 언제 퍼스널이 나오면서 산업용 컴퓨터 디지털 덱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주고 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도 뭔가 하드웨어의 그 플랜트의 성능, 생산성, 모든 효율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산업의 구조를 바뀌기 시작한 게 1970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1970년을 어떻게 3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까지 봤어요. 1차 산업혁명의 히든 스토리, 2차 산업혁명의 에디슨의 그런 악행적인 히든 스토리, 3차 산업혁명의 앨런 튜링의 히든 스토리를 통해서 새 산업혁명을 봤어요. 그런데 왜 혁명이라는 말 썼을까? 혁신, 산업혁신, 산업개선 이런 말 써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쉬시고 11시부터 11시부터 계속 알아보기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출결 체크 해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